제 이름은 박진명입니다. 올해 73이 되었고 서울 외곽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고 동네 마트 직원은 저를 두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가 1리터짜리 두유 한 병과 신문을 사들고 돌아오고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KBS 9시 뉴스를 틀어놓고 졸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과거 북파공작원 그리고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것을. 1970년대 말 나는 자원입북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에 투입된 HID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없었고 신분증에는 허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었던 시절입니다. 누군가는 죽어도 기록되지 않았고 살아 돌아와도 잊혀져야 했습니다. 1985년 11월 함경북도 회령 근처 나는 비둘기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목표는 탈북을 시도한 북한 출신 핵물리학자와 그 가족의 확보, 그리고 남한 이송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나는 마지막 도주 경로에서 총상을 입었고 동료의 부축 아래 간신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후 작전은 종결됐고 나는 현장에서 은퇴를 강요받았습니다. 그 이후 내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과거를 기억하는 이도 사라졌으며 나는 철저히 은폐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는 일도 점차 줄었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저 조용히 늙어가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여느 때처럼 2호선 전철을 탔습니다. 빈 좌석이 없어 노약자석에 앉았고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몇몇 젊은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일부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야, 요즘 노인들 다 건강하잖아. 자리 좀 양보하시죠. 나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내 다리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 안 되죠.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움찔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목을 잡고 틀어꺾고 몸을 틀며 중심을 무너뜨리고 무릎을 가볍게 치며 쓰러뜨리는 일련의 동작. 1.7초. 그들은 모두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차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은 곧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술로 조롱 청년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를 주시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타고 있던 중년 남자. 그는 눈빛을 떼지 않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시간, 같은 전철. 나는 그를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지하철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어떤 분과 닮았어요. 은인이셨거든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구조했던 가족 중 누군가와 재회한 것일까? 나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재우. 그의 이름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수많은 작전에서 봐온 사람들의 연륜과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우라는 이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전 중 사용했던 코덱 수첩, 당시 북쪽에서 입었던 내복 한 벌,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 파편이 남긴 수술 흉터의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잊으려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재우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는 하되 대화는 피했고 같은 전철을 탈 시간에는 노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내 내면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매사에 정중했습니다. 특히 전철 안에서 노인을 배려하거나 약자를 향한 그의 배려, 깊은 눈빛은 과거의 나에게서 구조되던 한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전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날 노인께서 쓰신 동작은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나는 잠시 정적을 삼킨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잠깐 배운 적 있습니다. 젊을 땐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이 많았죠.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살려준 그 사람을 꼭 찾아가 인사해라. 그 은인이 없었으면 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아직 그 은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간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께선 혹시 그와 관련된 사람을 아시나요?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이름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은 과거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밑부분, 북에서 생긴 칼자국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당시 구조 대상이었던 소녀를 감싸다가 난 것이었고 나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침묵해야 할까? 사실 그 구조작전 이후 나는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적으로 넘겼다는 보고가 끝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의사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우는 나를 찾아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실례인 줄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당신이 그분이라면 그냥 알려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내 손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재우와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의 지하철에 탔고 말없이 같은 노선을 함께 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묵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나는 전철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이재우가 달려왔고 나를 안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과 함께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돌아온 의식 속에서 들려온 첫 목소리는 이재우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심장이 놀라서 그런 겁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단순한 의사 이상의 감정이 서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는 제가 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저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재우라고 합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진명입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게 됐군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어느 밤 총성을 피해 도망치던 그 순간 누군가 저와 제 가족을 안고 달리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선생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오른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흉터 흔적. 그건 오래전 구조 작전 중 소녀를 감싸다가 칼에 자상을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이시다. 틀림없다. 그는 그날 병원에서 혼자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주치의로 나를 지명한 것도 그였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내 의료 기록을 뒤지며 과거 총상과 관련된 수술 이력을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내 몸 속에는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탄환 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수년 동안 내 심장을 조금씩 압박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수술 전 작은 노트 한 권에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 수술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은 박진명, 1985년 11월 국부 지역 탈출 작전 책임자였으며 구조 대상은 김인호 교수 가족, 그 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는 그 글을 노트에 남긴 채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재우의 등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병실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은 이재우의 집중력에 감탄했지만 그는 말없이 땀을 흘리며 누군가의 생명을 넘어서 인인의 삶 전체를 구해내는 심정으로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탄환 파편도 완전히 제거했고 앞으로 심장도 괜찮으실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는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이라는 걸.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내 가족을 구한 건 바로 나였어.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둔 고백이 드디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삶도 제 가족도 이 병원에서 구한 수많은 환자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눈에도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평생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선 서울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40년 전 어둡던 북쪽의 하늘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는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재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재우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지 나를 돌보는 주치의로서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 잃었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나를 대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가 있을 땐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게 그저 고마움을 받고 싶어서 말한 건 아니야. 그저 죽기 전에 진실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인생의 뿌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젊은 요원이었고 내 과거 기록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진명 선생님, 오랜만에 이름을 듣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가기록원의 자료 정비 중, 오래된 작전 기록 중, 뒤돌기, 작전 관련 인물들을 재조사 중입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엔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잊히게 놔두게. 난 할 만큼 했고 내가 한 일은 기록보다 사람에게 남겨졌으면 해. 요원은 머뭇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병원 외부 주차장에 자주 보이던 검은 차량, 병실 문 밖에서 울리던 낮은 속삭임, 내가 아직도 기밀 보유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이재우는 그 사실을 알고 곧장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진명 선생님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을 위협하는 시도가 있다면 병원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뜻밖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국정원 측과의 교섭은 조용히 조율되었습니다. 이재우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동시에 이제는 내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존재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품고 살아온 그림자의 삶이 이제 그에게 전가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그 밤을 통과해 주셨듯 이제 제가 선생님의 시간에 등불을 들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들인 비무장지대 근처 폐가에서의 사투, 중간에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 지령을 전하던 극수 암호들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말 하나하나를 필기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제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살아온 삶을 기억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잊힌 영웅은 후대가 다시 불러줘야 진짜 영웅이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내 병실에서 매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노트는 나중에 책이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 속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세상의 빛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구한 사람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나는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내 곁에 이재우가 함께했고 병원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 간호사들, 심지어는 몇몇 기자들까지.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말에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여진 머리들 사이로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크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을 먼저 배우렴. 그날 내 가슴 속의 오래된 그림자는 비로소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퇴원한 후에도 이재우는 변함없이 매일 내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가 요즘 맡고 있는 수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삶을 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20대 때 가졌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근처의 검은 정장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낯선 차량이 골목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재우가 다급한 얼굴로 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선생님의 생존과 신분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첩보가 돌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 일부가 아직도 옛 작전 관련자들을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내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그 밤, 작전을 돕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우는 국정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위치 추적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서버에도 내 의료 기록에 비인가 접속 시도가 있었고 내 과거 수술 이력과 혈액형, 조직 사진 등 민감 정보들이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와선 또 다른 위험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세상은 잊었지만 어떤 이들은 나를 잊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로 나를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우는 말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내 환자들과 내 삶이야. 그러자 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삶은 이미 선생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밤의 꿈을 꾸었습니다. 1985년 11월, 회령 북부의 개울가, 소녀를 안고 달리던 내 품 안에 지금의 이재우가 있었습니다. 총성과 추격, 숨죽인 정적,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금속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날의 작전 메모와 가족 사진, 그리고 위조된 국경 통과 허가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재우에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간직한 기록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과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 서 있던 2명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 검은 정장, 그리고 귀 속에 낀 무선 이어셋. 내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우러 온 옛 그림자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이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데리러 오면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증명할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불을 끄고 세상의 그림자와 다시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2 남자.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익숙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국경을 넘나들며 수많은 작전에서 마주한 적들과 같은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해치려는 이들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이재우는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분은 국정원에서 생명을 바친 분입니다. 아직도 그 희생을 부정하려 하십니까? 그들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기밀 보유자가 사회에 노출되면 곤란합니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죽여 살아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네. 하지만 이제는 내 존재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네. 그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인물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정보정책관인 김재현 실장. 나와 과거 한 차례 협업을 했던, 지금은 조직 내 핵심 인물이 된 남자였습니다. 진명 선배님,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조직의 책임입니다. 선배님의 기록은 아직도
비밀 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본 일부 세력들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배님의 존재는 지금 한국 정보기관의 윤리와 역사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재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은 선배님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무술 노인 이후 여러 경로에서 인물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구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진명 선배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청사 한쪽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내 앞에 놓인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대외비 해제 통보서. 그 안에는 1985년 비둘기 작전 관련 인물 박진명 공적 확인 완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해당 인물의 생존은 국가의 역사 보전과 국민 감사의 상징으로 간주함.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정체불명의 짐이 처음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재우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한 이야기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지하철에 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제 내가 감추지 않아도 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소년이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내 삶을 증명해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보상이자 마지막 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공식적인 복권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않고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숨어 살며 느꼈던 그 존재의 무게, 더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우는 내가 참여했던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문 형태의 수필집을 정리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침묵의 이름으로 할까 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 이제는 침묵이 아니게 되었구나. 나는 그에게 내 작은 일기를 건넸습니다. 40년 전 작전 직후부터 쓴 노트였습니다. 작전 중 만난 사람들의 이름, 지형, 통로, 간신히 건넜던 다리, 구조 대상 가족의 눈빛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나의 기억은 너에게 맡기마. 그는 그 노트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지하철을 함께 탔습니다. 그 노선, 그 시간,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 이제는 습관처럼 앉아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 속의 할아버지 맞으세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손에 든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국방부 통역장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다시 누군가의 꿈으로 환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우는 여전히 바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생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 내 삶의 모든 희생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도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젊은 직원이 은밀히 내게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 책을 읽고 이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눈가를 적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는 조용한 길잡이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재우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인이라는 말 대신 스승이라 불러도 될까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스승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한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재우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를 찾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과거의 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증언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지하철, 같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봄의 냄새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이재우가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나는 한동안 무거운 병을 앓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내게 가장 깊이 남아있던 건 병이 아니라 묻히지 않은 고백과 전하지 못한 감사였습니다. 그것들이 내 몸의 어딘가를 계속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전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국가의 기밀이었던 나는 지금은 누구나 타는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증언했고 연결했고 그 삶을 받아줄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내게 인터뷰를 요청하러 옵니다. 박진명 선생님, 그 당시 북한에서의 작전은 어땠나요?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두려움은 있었지. 하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단다. 이재우는 지금도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사로 선정되었고 방송에도 몇 차례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치관을 만든 사람은 한 분의 조용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매일 생명을 대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그 방송을 집에서 조용히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날의 작전을 함께했던 동료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내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잘 있지, 친구들아. 나 혼자 남아버렸지만 너희의 이름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나라, 아직 괜찮아. 우릴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겼거든. 나는 이제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도, 영상에도, 책에도 내 이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떤 공식적인 훈장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내 앞에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상 봤어요. 존경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것. 비록 이름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 이름이 된다는 것. 나는 매일 아침 두유를 사러 나갑니다. 마트 주인은
여전히 나를 두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살짝 다른 의미가 섞여 있다는 걸 느낍니다. 존중, 배려, 기억, 그리고 감사. 내 삶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 작은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내 옆엔 이재우가 앉아 있고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또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 있을게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섭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너희의 시대야. 나는 지켰고 너희는 이어가면 되는 거야.